예, 교재에 있죠? 교재에 예, 절대지식의 예, 몇 페이지예요? 303페이지입니다. 303. 예, 아, 네. 예전에는 이 손자병법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한 두세 번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작년 1학기에 있었어요. 작년 1학기 손자병법. 했었나? 네, 작년 1학기 때. 작년밖에 안 됐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책으로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이 책으로? 요 초록색의 손자병법으로 되어 있는 그래요. 한글판으로. 예, 읽으시죠. BC 48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를 이상으로 하는 병법의 원류이다. 손자란 손선생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여러 고전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되었다. 현존하는 손자는 6천 수백 자로 구성되어 있다. 시계편에서 시작해 용감편까지 13편으로 나눠지고 모든 편은 손자가 말하기를로 시작된다. 곧 손자의 말을 간단히 집약해 표현한 것이다. 예. 근데 이게 판본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시작할 시자 빼고 그냥 개편이라고 돼 있는 판본도 많아요. 후대에 이제 그 첫 편이고 그래서 아마도 시자를 덧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손자라는 책은 이제 손자병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몇 주 후에 아마 손빈병법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손무라는 사람은 그 춘추 말 공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춘추 시대 때의 전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병법도 많이 반영돼 있어서 이거는 아마도 후대에 병법가들이 추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국 중기에 그 손빈이라고 하는 손씨 가문의 이제 후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시 이제 병법가였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조상의 병법을 추가해서 만든 책이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80년대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대에 주간으로 된 손빈 병법이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발굴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손자병법은 손무가 저술했거나 원본 저술을 후대에 다른 사람이 증보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지금까지의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손자병법의 내용을 우리가 손무가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후대의 전국시대의 손자의 후손이 증보한 것은 별도의 책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가 손자병법의 내용을 그 춘추시대의 그 원형으로 보기가 어렵냐?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서양의 무법자라든가 요즘이야 이제 그런 걸 안 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주말의 병화 보면 가장 많이 그 나온 영화가 서부 영화죠. 김종국 선생님 많이 봤죠? 예. 예. 그 원수를 만나더라도 딱 그 마주치고 나서 세 걸음 걸은 뒤에 이제 뒤돌아서 총을 빼서 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예, 그게 또 남자다운 거고 이제 서부의 그런 약속인데 실제로 그 서주 초기의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천자가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면 A나라와 B나라가 분쟁이 있다. 그러면 천자 가문의 어른한테 호소하고 가문의 중재자가 가서 타협을 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촌수가 점점 이웃나라와도 이제 촌수가 멀어지게 되고 천자의 왕실과도 멀어지게 되고 또 분쟁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종실의 어떤 가문의 어른이 분쟁 조정이 안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힘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갈등 해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점차적으로 무력이 우선하게 되는 구조가 일어나게 되고 빈번해지면서 이 시기가 춘추 시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게 더 심화된 시기가 전국시대예요. 오로지 힘에 의해서 갈등 해결이 되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서 침략하는 명분을 삼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진나라의 통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차 갈등 해소 방법이 달라지고 무력이 심화되고 그래도 춘추시대 때의 전쟁의 양상은 어땠냐? 힘에 의해서 A나라와 B나라가 싸워서 어느 나라가 이기더라도 영토를 병합하는 그런 그 전쟁이 지속되질 않아요. 일단 이기면 굴복을 하게 되고 굴복한 그런 표현을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한다든가 그렇지 영토를 병합하진 않았어요. 노예도 없었어요. 거의. 노예를 잡아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서부 영화에 보듯이 너 앞으로 까불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정면전이에요. 진지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서부 영화처럼 뭐예요? 야, 니들 장군 나와. 우리 장군 나와서 1대1로 해서 이기면 그걸로 승부 끝. 이런 전쟁도 있었다는 거죠. 게릴라전 이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손자병법을 보면 어때요? 간첩을 활용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전공법 말고 수많은 게릴라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전략전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춘추시대 때 춘추 말에 활동했던 손무의 병법치고는 너무 디테일한 전략전술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무가 다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간의 손자병법을 다 우리가 손무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다음에 인트로는 김정무 선생님이 읽으세요. 손자는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병법의 원전으로 약 2500년 전인 춘추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병기와 전쟁의 형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옛날의 병법서가 오늘날까지 읽히는 것은 이 책이 단순한 전쟁 기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갖추고 있고 성부와 관련된 행동 법칙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무렵 강남 지방에서 번성했던 오나라의 장수 손무로 추정된다.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기에 오나라 왕 함녀가 손무의 전략 덕택에 초나라에게 이겼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손자의 저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손무로부터 약 150년 뒤에 제나라 장수로 활약했던 손빈도 뛰어난 전략가였기에 그가 바로 손자의 저자라는 설도 있었다. 그런데 1972년 산둥성 임기연 은작산에서 손빈병법이 발견됨으로써 손자의 저자가 손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손자의 건조에는 만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런 관점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힘이 약한 쪽이 주도권을 쥐고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독특한 방법을 이끌어냈다. 손자에게서 말하는 궤도는 혈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과 욕망을 역이용해 무리 없이 이겨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심리적인 동기부여에 따라 인간을 움직인다는 점은 오늘날의 행동과학에서 말하는 모티베이션 이론과 비슷하다. 마오쩌둥은 손자를 중시해 그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서 손자를 인용한 부분이 5군데나 된다. 특히 손자의 말 가운데 유명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마오쩌둥의 모순론,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 문제, 지구전론에 인용되어 있다. 예. 사실 여기 끝에서부터 보면 모택동이 가장 그 높인 인물은 묵가예요. 묵자죠. 묵자인데 손자를 많이 인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모택동이 그 손자보다 더 많이
인용한 책이 뭔지 아세요? 논어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뭐 모택동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쉽게 편하게 읽은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강의 시간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모택동 전기 한번 읽어볼 만해요. 뭐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건 이제 외국 에드가 스노우인가요? 외국인들이 쓴 그 모택동 전기와 그 활약을 정리한 게 있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택동은 금서였었죠. 예. 뭐 운동권에서 뭐 모택동을 높였다 그러는데 모택동은 운동권에서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중국의 그 대장정 혁명을 이제 성공시킨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모택동 전기 읽으면 이 모택동에 대한 그 선입관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뭐 전기류가 우리나라에서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꺼운 거 말고 얇게 요약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구해서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 모순론이나 이런 뭐 논문들, 또 인식론이라는 또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그러니까 중공하고 수교하기 전에 장개석의 그 대만을 우리가 그 위주로 봤기 때문에 그 중공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택동에 대해서 좀 배관시했던 게 사실이죠. 우리는 뭐 그렇게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모택동이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택동이 다 옳다라는 거 아닙니다. 문화대혁명 같이 안 좋은 그런 그 중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모택동을 비판하고 그러는 지식인들이 더 많죠. 예, 아직도 모택동을 이렇게 숭상하는 이념적으로는 숭상하면서도 모택동의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동양 철학 입장에서 모택동을 높이 평가할 만한 측면이 뭐냐. 단순히 중국의 사회주의가 막스 레닌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스 레닌주의의 이념을 넓은 의미에서 유물론적인 측면을 수용해서 중국 문화와 융합을 시켰다는데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묵가, 그 다음에 육아를 비판하면서도 공자를 비판하면서도 공자의 발언 가운데 의미 있는 발언은 자기가 인용해서 재해석을 해요. 이게 아주 그 놀라운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중국식 사회주의는 일반 소비에트나 쿠바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특히 북한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 체제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나온 한국 철학사라는 게 서너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됐죠. 정성철인가요? 조선철학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세계 일국은 무조건 비판을 해요. 모택동하고 달라요.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택동한테 배울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응용하거나 전개하지 못한다. 근데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올도 북한 철학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약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식 사회주의를 왜 주장을 못합니까? 그럴 만한 기반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 전통적인 조선 철학사 보면은 화담 서경석 선생 빼고는 다 뭐예요? 그 유신론주의적인 반동 세력으로 이렇게 매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회주의의 이념을 체계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제가 동양철학관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 비림비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문화대혁명 때 가장 유행했던 그 구호예요. 인표와 공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표라는 사람이 구속될 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요. 인표의 침실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지?
펜을 갈았는데도 이 굵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를 낮춰야 되겠구나. 폰트를. 2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 극기복례라는 액자가 걸려 있다라는 게 명분이 됐어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반동분자라고. 근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택동의 논문에는 이거를 제외하고 논어에서 상당 부분에 인용된 부분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한 중국인의 논리학 책, 이게 절판돼서 도서관에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원문이 나와요.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이란 궤도이다. 이 궤자가 속일 궤자도 되고 변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뭐 트릭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약간은 트릭의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 실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도 왜 이렇게 마주서서 서로 밀어서 먼저 움직인 사람이 지는 게임 해봤죠? 안소연도 해봤죠? 이런 거. 네. 이 원리가 뭐예요? 이거 해본 사람은 원리 알아.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져요. 힘이 아무리 세도 이 허리 부드러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했을 때 남자들이 이길 확률이 더 적어요. 왜? 힘으로 몰아붙일 때 허리를 피하면 되거든. 근데 남자는 여자만큼 허리가 부드럽지 않으니까 지죠. 예. 바로 그런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의 원리는 뭐냐면 무조건 전공법으로 힘으로만 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할 때는 피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간첩도 이용하고 상대가 강할 때는 피하고 상대가 피곤할 때를 이용해라. 늘 전반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손자병법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라 지진이라 또 뭐예요? 홍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게 물 같아요. 물의 특성이 부드러움 아닙니까? 예. 중국의 수재민이 6,500만 명, 7천만 명에 육박한다. 모든 걸 쓸어버리잖아요. 화재는 그냥 불 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토네이도, 태풍과 병행하는 물. 확실히 이 수재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 우리가 한 잔의 물이야 부드러움으로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그 부드러움이 뭉쳤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노자라든가 동양철학에서 이 부드러움과 물을 가장 근원으로 보고 그런 게 다 일리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겠죠? 예, 누가 들어왔나요? 대답을 안 해. 네. 들으셨네. 이형승도 들어왔습니다. 네, 이영승 선생님 들으셨고, 이영승 선생님 그 시계편 좀 읽으세요. 네. 손자가 시작되는 편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제시한 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은 나라의 대사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해 전략과 전술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논하고 있다. 예. 여기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병자가 무슨 병자예요? 병사? 예. 사람으로 할 때는 병사라는 뜻이 되고요. 물건으로 할 때는 무기.
일로 할 때는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글자는 병사도 되고 무기도 되고 전쟁이라는 뜻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연히 병사는 나라의 국지대사, 무기는 국지대사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다라고 해서 번역할 수가 있다. 그 병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사물도 된다.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 혹시 시간이 되면 내가 우리나라 뭐예요? 병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학도 되고 전쟁? 무기학도 되고 전쟁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과제로 이 병학으로 해서 논문을 기록한 게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보다 서론 부분에 이 관련된 설명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할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조선 후기의 병서 편찬과 병학 사상 이거 말씀이시나요? 예. 거기 그것만 말고 전기 후기 다 있을 걸. 예. 예. 읽으세요. 계속 읽습니까? 예, 읽으세요. 예. 병은 나라의 대사. 전쟁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백성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에 관한 것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모든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 첫째인 도는 방침을 말한다. 올바른 방침이 설 때 비로소 백성의 의지와 위정자의 의지가 일치해 백성은 어떤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주와 생사를 함께하게 된다. 둘째, 여기서 잠깐만요. 이 도라고 네. 하는 거를 너무 이 책은 좀 애매하게 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명분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 싸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명분 싸움으로 하잖아요.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또 우리나라로 관련되면 얼마 전에는 왜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실제로 타격하려고 준비까지 끝났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밝혀지고 있고,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것도 뭐예요? 대량 살상 무기 있었다. 거짓말이었죠. 이기고 봤는데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어요. 이 전쟁할 때 이 명분이 제대로 서야 현대까지 마찬가지예요. 국민 통합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화잖아요. 우리가 독도 문제가 나서 진짜 독도 문제로 일본하고 붙는다면 저라도 60 넘었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이 국민이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계속 읽으세요. 네. 둘째인 천은 날씨와 계절, 시기 등을 말한다. 셋째인 지는 거리와 길이의 험함, 넓고 좁음, 높고 낮음 등 그 군대가 놓인 상황을 말한다. 넷째인 장은 지략과 신의, 인의, 용기, 위험 등의 덕성을 가진 지휘관을 말한다. 5번째인 법은 군대의 편성과 규율, 장비 등을 말한다. 이 5가지는 장수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적과 아군의 전력을 비교해 그 우열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적과 아군의 군주 가운데 누구의 방침이 올바른가? 둘째, 장수의 능력은 어느 쪽이 더 뛰어난가? 셋째, 시기와 지리가 어느 쪽에 유리한가? 넷째, 어느 쪽이 법을 더 잘 지키는가? 5째, 어느 쪽의 병사가 더 강한가?
6째, 어느 쪽의 부대가 훈련이 더 잘 되어 있는가? 7째, 상벌은 어느 쪽이 더 엄격한가? 예. 이게 가장 그 시계편의 계편이라고도 하죠. 예. 첫 번째에 그 해당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시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명분, 두 번째 맹자에도 나오죠. 예, 천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화죠. 인화를 위한 게 이제 명분이고요. 국민의 어떤 여론, 의견이 이제 통일될 때, 그게 밑받침이 됐을 때 강한 군대가 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핵무기 빼고는 우리나라와 이 북한과의 군사력이 20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니 모든 시스템으로 따지면. 근데 핵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비대칭 무기 때문에 북한이 가끔 협박하고 그러는데 참 이런 문제는 그 쉽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북한 핵을 폐기하든가 아니면 저도 핵무장론자입니다, 사실은. 이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핵무장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지들은 갖고 왜 우리나라는 못 갖게 하는 거야? 뭐 이유야 제가 몰라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제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예. 예, 그다음에 예, 황 선생님 읽으시죠. 병법이란 적을 속이는 일이다. 예를 병법이라고 들면 하지 말고요. 전쟁이라고 써요. 전쟁이란. 예. 전쟁이란 적을 속이는 일이다. 예를 들면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척하고 필요한데도 필요 없는 척하는 것이다. 멀어지는 척하다가 가까이 다가가고 다가가는 척하다가 멀어진다. 아군이 불리한 척하여 적을 유인하면 적을 혼란에 빠뜨려 물리칠 수 있다. 적의 군세가 충실할 때는 물러나서 태세를 정비하고 적이 강할 때는 정면 대결을 피한다. 또한 적을 격앙시켜 힘을 소모하게 하고 저자세로 나가 적의 도발을 조장한다. 적이 안정되어 있으면 열심히 도발해 피곤하게 만들어서 적의 단결력이 흠집을 낸다. 적의 약점을 찾아서 불의의 공격을 가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술의 요체인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김종환 선생님 읽으세요. 성산이 많으면 이기고 성산이 적으면 진다.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이 원문 보면 다산궁 소산불승 그러잖아요. 아, 다산승. 이 다산은 뭐냐면요. 지금은 그 최근에 왜 태평양에서 실시한 해상 훈련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1등 먹었대죠. 우리나라 잠수함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고 그 미국 잠수함을 14대인가를 침몰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참 나라는 작아도 잠수함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 능력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 혹시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워게임 한 예. 예. 왜 총 들고 할 때는 왜 그 맞은 걸 색깔로 표시하나요? 색깔로 뭐 예. 근데 그 뭐예요? 그 탑건 같은 거 그 공중에서 적기 예상하고 서로 추격했다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것 같습니까? 난 예상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카운트가 되죠? 잠수함 같은 경우에 적의 잠수함을 침몰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하나요? 제가 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예, 그 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독실 예, 훈련이나 예, 그런 훈련을 할 때 예, 실질적으로 이제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예, 방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워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상 전쟁을 예. 이 전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한 며칠 아니, 근데 전부터 이거는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잠수함이 서로
은닉하고 서로 발견했을 때 내가 볼 때 이거 같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 가상으로 발사를 했을 때, 어뢰를 발사했을 때 시점과 발견된 시각과 위치와 그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남게끔 해서 나중에 이거를 대조해서 그 판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공중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레이더로 내가 적기를, 가상 적기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견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가 경험이 있으면, 이건 뭐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이 다사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출정식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 오후 시간에 그 공자묘역이 나오면 나올 텐데, 이 문묘 앞에서 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학자들의 그 나약함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전략 전술을 최종 확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사는 뭐냐면 아군과 적군의 전력 비교라든가 전략 전술을 많이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많이 계산하는 쪽이 이기고 적게 계산하는 쪽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승산이 이거 하나만 얘기죠. 뭐 승산이 많으면 승산이 많은 쪽이 이기지, 어떻게 계산, 아니 저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 다 원문은 다 읽고 할까요? 예, 군용편 안 선생님 몇 개 더 읽죠. 군용편. 군용이란 군대의 배치와 형태를 말한다. 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쪽에서 태세를 잘 갖추면 우위에 설 수 있다. 적이 먼저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 잘 싸우는 자는 적이 이길 수 없는 태세를 갖추고 나서 적이 혼란에 빠지기를 기다린다. 이쪽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적은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이 빈틈을 보일 때 이쪽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 요 따라서 번역이 잠깐만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먼저는 그 상대가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너무 강한 것 같으면 도망치고 숨고, 그래서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공법으로 상대방하고 부딪히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네. 계속 읽으세요. 따라서 잘 싸우는 자는 적의 태세가 완벽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군의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면서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는다. 아군의 태세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공격과 방어는 표리를 이루고 있다. 방어는 적이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는 일이고 공격은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 일이다. 방어 체제를 취하는 것은 이쪽이 약할 때이고 공세로 나설 때는 이쪽이 강할 때이다. 잘 싸우는 자는 열세일 때는 교묘하게 몸을 숨겨 적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며 이쪽이 강할 때는 거침없이 공세를 취해 적을 쳐부순다. 이렇게 하면 상처 하나 없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예. 홍성환 선생님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예. 진정한 승리는 쉽게 이긴다. 읽을까요? 예. 누가 봐도 이길 만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뛰어난 승리라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승리는 최선이 아니다. 잘 싸우는 나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그런 다음에 간단히 이긴다. 따라서 이겨도 그 지략이 남은 눈에 띄지 않으므로 그 용맹은 칭송받지 못한다. 그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이긴다. 예. 예. 잠깐만요. 예. 그제 그 뭐예요? 국방부 장관인가? 뭐 합참 의장 그 청문회에서도 보는데, 이 군인들 청문회에서 늘 나오는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 역시도 뭐 존경합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은 뭐 전 세계 해군 제독으로서도 뭐 몇 손가락 하는 뭐 닐슨 제도보다도 낫다고 평가하는 외국 그 전략 전술가의 그 평가도 있어요. 그 전략론, 뭐 군사론, 제가 그 논문 쓰면서 참조한 내용 서문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장군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손자병법의 이 의도는 뭐냐면 전략전술이 훌륭하고 훌륭한 장수라고 하는 장소가 최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승리를 많이 하는 무명의 장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주에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보다는 정조대왕을 학문적으로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리더십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오히려 평범한 무명의 장군들의 이런 안 알려진 그런 리더십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손자병법은 너무 알려진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최선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나 남들이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의외로 수월한 방법으로 이기고 그 전략 전술이 기록에 남지 않았을 뿐이지 더 의미 있는 전쟁과 전략 전술도 많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가 있네요. 네. 맞아 읽으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곧 싸우기 전부터 벌써 지고 있는 적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불태의 태세를 갖추고 나서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뛰어난 싸움이다. 곧 이기는 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춰둔 연후에 싸움을 시작하고 지는 자는 싸움이 시작된 뒤에야 이기려 한다. 김종원 선생님, 네. 옆에 사모님 같이 듣고 있진 않으시죠? 예. 예. 제가 농담해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부산 우리 왜 어디죠? 태종대인가 거기 돌 때 김종원 선생님이 직접 한 얘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예를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겠다. 언제라도 또 들으면 또 꼬집힐 테니까. 실제로 여기 뭐 여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연애할 때 뭐 밀당이라고 하나요? 안 선생이 예를 들은 게 오히려 더 좋겠구나. 예. 남녀의 첫 만남도 이게 전쟁 아닙니까? 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밀당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전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네. 이기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마음 가는 대로 표현을 하고 맞춰가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고 당기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럼 나는 김종원 선생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좀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들으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워서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영선 선생님 그 다음에 읽으세요. 고인물이 천냥길 낭떠러지를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다. 잘 싸우는 자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태세를 갖춘다. 태세를 갖추려면 첫 번째로 나라의 크기, 둘째로 자원, 셋째로 인구, 넷째로 군사력, 다섯째로 승패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국토가 자원을 낳고 자원이 인구의 과다를 결정하고 인구가 군사력의 기초가 되며 군사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다. 아군과 적의 전력이 1에 대해 수이면 반드시 이기고 그 반대로 수로서 1에 대항하면 반드시 진다. 그러나 이 전략도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가득 찬 물이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듯이 축적된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세를 갖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어다 보면 병서는 모든 병서 다 보게 될 겁니다. 이 손자병법에서 지금 개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응용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원론적으로 사자성어로 만든, 여러분도 36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36개의 36가지 그 조목에 보면 첫 번째 조목이 만천과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이 대목에 해당하는 건데, 속일 만자에다가 이 눈목변이에요.
하늘을 이 직역하면 하늘을 속이면서 바다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처럼 아무도 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늘을 기만할 정도로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를 뛰어넘는다. 폭풍처럼 여기 지금 고인물이 천길랑도 그냥 한 번에 그 덮친다. 이런 그 형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아까 이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송대 때부터 사서가 논어맹자 대학중이 확립됐잖아요. 우리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그 과거라는 게 문과 과거급제도 있어요. 과거 시험도. 과거 시험의 교재가 뭐냐면 텍스트가 무경칠서예요. 그래서 뒤에 이 무경칠서가 하나하나 나오니까 요게 이제 조선주도 그렇고 송대 이후에 이 동양에서는 무관들의 필독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단순히 무관들의 어떤 전략 전술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인관계나 일반 조직에 있어 리더십에 상당 부분 활용이 됐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따 쉬는 시간에 교보문고나 예스24 들어가서 손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손자병법. 아마 몇 시까지가 나올걸요. 예.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손자병법 경제학, 손자병법 경영학, 손자병법 조직학. 우리나라에 보면 아줌마 손자병법, 고스톱 손자병법, 뭐 연애 손자병법 수없이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로 이 병법서를 거의 다 다룰 겁니다. 이번 학기에. 단순히 이게 전략 전술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인 관계나 여러분의 어떤 조직과 어떤 리더십에 부부 관계에 한번 의미할 만한 점이 있다. 예. 과장이라고 생각해 보지 마시고 한번 적용을 해서 가정에서의 리더십에서 조직의 리더십에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손자가 좀 보세요. 영토 크기, 자원, 인구, 그 다음이 군사력이에요. 남북한 군사력에서 우리가 핵을 제외하고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병세편. 원문을 좀 볼까요? 예. 계속 다 읽고 합시다. 이거 왔다 갔다 전환하기 어려우니까. 예. 선생님 읽으세요. 병세편. 태세를 갖춘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병세편의 주안점이다. 정을 동으로, 형을 세로 변환시키는 방책을 논한다. 무릇싸움이란 정으로 합하고 기로 이기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전쟁은 아까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 번째 방법, 전쟁의 구체적인 방안은 첫 번째, 정면으로 이 교전을 하되 승리는 이 기이할 기자잖아요. 변칙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 결국의 전쟁의 승리는 어느 쪽이 더 전략 전술을 잘 활용해서 그 상대를 기만하냐. 예. 그런 의미다. 예.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그 중동 전쟁인가요? 이라크 전쟁이든가. 요새는요. 결국은 뭐 사이버 전쟁도 있지만 그 무조건 뭐 레이더를 잘 활용해서 이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의 레이더 시스템을 기만하거나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현대전을 제가 요새 관심이 있어서 많은 그 유튜브를 보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레이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레이더를 기만하는 거, 스텔스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스텔스가 개발됐지만 또 뭐예요? 스텔스를 또 발견하는 또 테크닉이 또 그 이 시스템이 발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라크 전쟁인가 전쟁 발발 하루 만에 그 이라크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죠. 예. 그러니까 레이저로 다 전산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더라도 그걸 기만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면 뭐 그 중에 일종이 뭐예요? 해커들의 이 북한이 많이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전산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호 체계가 다 붕괴돼 버리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죠. 예, 예, 계속 하시죠. 많은 병사를 잘 관리하려면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야 한다. 많은 병사를 마치 몇 안 되는 적은 인원이 하나로 뭉쳐 싸우듯 일체가 되어 싸우게 하려면 지휘 계통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적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든 지지 않으려면 전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돌로 달걀을 치듯이 간단히 이기려면 충실한 전력으로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한다. 이처럼 기본과 운용, 전공법과 기책, 실과 허를 조합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은 전공법이고 실이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는 기책이나 허실의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유자재한 전술은 천지처럼 그 끝이 없고 큰 강의 흐름처럼 마르지 않는다. 해와 달처럼 지면 다시 떠오르고 사계절처럼 갔다가는 돌아오는 것이다.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전술의 변화는 무한하다. 예를 들면 색채의 기본은 청적, 황백, 흑의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색깔이 나타난다. 또한 맛의 기본은 신산, 함, 감, 고의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맛이 나온다. 그와 마찬가지로 싸움의 기본은 전공법과 기책뿐이지만 그 변화는 무한하다. 정은 기를 낳고 기는 다시 정이 되며 끝없이 순환한다. 예,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나 이 전략전술에서 전공법과 변칙, 예, 이 전과기가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기본적인 논리가 변증법적이라는 거죠. 정을 고집하지도 않고 기만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안 선생이 읽으세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예. 50분 됐으니까 10분간 쉬겠습니다.